반갑습니다. 제가 돼지 탈출이라는 방송을 오래전부터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지난 주일인가 제가 청계천에 헌책방에 가서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 책이 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 책을 샀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한 몇 년 전에 아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거의 밀리언셀러 정도로 팔린, 우리나라에서 팔린 외국 사람 쓴 책입니다. 번역한 건데, 그래 그때는 내가 이걸 봐야지 하다가 못 봤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헌책을 발견하고 샀습니다. 사서 제가 이걸 읽었는데 한 반쯤 읽었는데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도 아니고 밀리언셀러로 팔리다니 하는 생각에서 참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제가 이 느낌은 꿀로 비유해서 말하면 진짜 꿀과 가짜 꿀이 있다고 할 경우에 가짜 꿀이 진짜 꿀이 많이 팔렸다 하면 그건 별 아무 문제도 없고 다행이네, 그만이네, 다행이네 하고 말 텐데, 가짜 꿀이 엄청나게 팔렸다라고 말하면, 만약에 약도 마찬가지죠. 진짜 약과 가짜 약이 있는데 가짜 약이 엄청나게 팔렸다 하면 이건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이고 국민 전체로 봐서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책도 이거 제대로 된 책이 많이 팔렸다 하면 그건 다행인데 가짜꿀 같은 책이 많이 팔렸다 하면 국가적으로 국민의 어떤 정신세계를 망가뜨리는 아주 큰 이거는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이 책을 가짜꿀처럼 나쁜 책이라고 비유하느냐 하면 그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당신은 무슨 잣대로 이 나무 책을, 그런 많이 팔린 책을 가짜꿀이 이따위 소리를 하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책이 가짜꿀에 가까운 책이라고 단정하는 그 잣대를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잣대를 들어보고 내 잣대가 타당하거나 합리적이라 생각하면 참 듣고 보니 당신 말이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그게 아니다라고 내 의견에 수긍할 수 없다면 이 시간 이후에 제 방송을 절대 보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서로 피차, 그게 좋은 일이지. 이 잣대를 수긍하지 못하면 제가 앞으로 계속해 나갈 수많은 얘기들하고 다 맞지 않으니까 이걸로 인연을 끝내면 좋겠다는 게 미리 제가 밝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약 한 40년 전에 서울 미아래에 있는 서라블 고등학교에 국어 선생을 했습니다. 그때 그 무렵에 우리나라 최초로 잡지 한 권이, 월간 잡지 한 권이 아주 새로운 디자인으로 참 멋있는, 여태까지 나온 잡지보다 전혀 다른 이미지를 주는 아주 멋있는 잡지 하나가 창간이 되었습니다. 그 잡지 이름이 뭐냐면 월간 뿌리 깊은 나무란 잡지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한창기 사장님이 만든 잡지입니다. 그 잡지를 보고 저는 첫째, 그 잡지가 제호부터, 뿌리 깊은 나무는 제목 글자부터 한글로 써졌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뿌리 깊은 나무는 단어 자체가 한글로밖에 쓸 수 없지만, 그 당시 다른 책은 신동아니, 월간중앙이니, 조선 이런 전부 한자말로 책 제목을 만들었는데, 신문 제목이나 책 제목이 거의 추종을 이루었는데, 그 잡지는 뿌리 깊은 나무란 순수한 우리말로 했고, 물론 그걸 한글로 썼습니다. 한자 쓰던 시절인데, 한자로 써야 사람들이 유식한 척 생각하고 걸뜬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 많던 그런 시절인데,
과감하게 한글로 잡지를 만들. 거기서 저는 내가 국어 선생을 했으니까 야, 참 멋있다 생각하고 그 책을 제가 국어 시간에 밤마다 들고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선전을 했습니다. 왜 선전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로 된 잡지가, 순수한 잡지가 나왔다. 이건 대단히 혁명적이고 획기적인 일이다. 이런 잡지를 우리가 사주고 그래야 이 잡지가 잘 팔려야 이 잡지 사장이 나중에 돈이 벌어지면 신문도 순수한 한글 신문을 만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선전하면서 밤마다 책을 사라고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이 참고수도 아니고 나무 잡지를 사라 이런 선전하면 그거는 욕먹을 일이고 그거는 심할서 할 일입니다. 근데 나는 그랬거나 말았거나 내 소신 때문에 그렇게 학생 밤마다 선전했습니다. 그 다음 그거는 이제 한글로 만드는 잡지란 한글 전용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보다 더 저를 놀라게 한 부분이 나중에 그 잡지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잡지는 중요한 원고는 기자가, 그 담당 기자가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원고 청탁서를 보내서 원고를 청탁합니다, 매달. 그럼 원고료를 주고 원고를 받아가지고 책에 실죠. 일반 전문적인 글은 그렇게 하고, 또 기자가 취재할 것은 취재해서 쓰고, 그러나 독자들한테도 약간 소통할 기회를 좀 주려고 잡지 제일 뒷부분에 보면 독자 페이지에가 한 2-3 페이지 넣어가지고 별로 좋은 글이 아니거나 평범한 글이라도 이렇게 실어주고 짤막짤막한 글을, 이런 것이 관행처럼 대부분 잡지가 다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 잡지도 제일 뒤에 그 독자 페이지에 그런 난이 몇 페이지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 실을 원고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잡지 회사의 광고가 캐러멜 통만 하는 담배값만하게 요 조금 박스 기사라고 요만한 광고를, 긴 기사가 쭉 끝나고 나면 기사 제일 끝에 요만큼 여백이 생기면 그런 데다 그걸 딱 박아 넣는 거예요. 그래, 같은 광고가 한 잡지에 한 번 들어가거나 2번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광고가. 그게 다른 잡지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잡지 요런 박스 기사, 조그만 기사, 원고 모집한다는 기사의 내용을 보고 저는 아주 지적 전율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광고를 보고. 그게 뭐 때문이냐. 그 당시 관행으로 그 광고, 독자의 글을 모집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독자 원고 모집 줄 바꾸고, 다음 달에 실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줄 바꾸고, 다음 1. 시, 소설, 수필, 2. 길이, 시는 몇 장, 수필은 10장 내외, 그 다음에 3. 보낼 곳, 어디, 서울시 몇 번지 무슨 잡지사로 보내고, 마감 며칠 날, 이렇게 쓴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잡지의 독자 원고 모집은 제 기억으로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앞부분은. 근데 다음과 같이 원고 모집합니다 해놓고, 다음이 뭐냐면 수필 시 이런 것들을, 그런 거는 똑같이 쓰고 맨 끝에다가 단 하는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단서. 그 단서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뭐냐, 이겁니다. 낙엽이 떨어진다 따위. 낙엽이 떨어진다 따위의 글은 사양합니다 이래놨습니다. 난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게 뭔 소린가 하면, 그게 벌써 약 40년 전 얘기, 40몇 년 전 얘기인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에는 그런 쓰레기 글을 쓰는 머저리들이 꽉 찼다는 사실입니다. 낙엽이 떨어진다는 거. 낙엽 떨어지는 거 누가 몰라요? 그걸 보면 다 알지. 응? 그거 하나만 하는 소리. 그걸 수필이라고, 그걸 시라고 쓰는 멍충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나이살을 먹었다는 작가가 혹은 일반인들이 낙엽이 떨어진다. 그런 유치한 걸 안 된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그 당시에 본 현대문학의 문학 잡지나 뭐 우리나라라는 잡지를 수없이 봤는데 아무데도 그런 말을 한 잡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이거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야, 놀랐습니다. 그 다음, 그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더 나를 소름 끼치게 한 대목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뭐냐? 하자형의 글과 했다형의 글 중에 하자형의 글은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인류를 사랑하자. 그러고 자기는 인류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허하잖아요. 네? 환경을 보호하자. 환경을. 그럼 지는 휴지 아무데나 버리고 침 아무데나 뱉고 이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지는 하지도 안 하고 입만 가지고 글만 가지고 그런 거 쓰는 정신병자들이 이 땅에 글 쓰는 놈 중에 3분의 2가 다 그런 놈들이에요. 지는 하지도 안 하고 지는 하지도 않고 남 보고 하라고 남 보고 하자고 청유형의 글을 쓰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 글을 안 된다. 했다 형을 봐. 네가 한 것만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국문과 대학을 다녔는데 국문과 4년 동안 그런 거 가르치는 그런 말 하는 우리 선생님을 한 번도 나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내가 다니는 학교 말고 다른 대학 국문과 교수 중에 그런 거 그 부분을 가르쳤다는 교수가 한 사람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 땅의 글들은 대부분 다 미사여구, 어떻게 하면 멋있는 고급스러운 낱말들을 유식한 낱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다듬는 거. 마치 그 여자로 치면 그 타고난 미인이 아니고 화장빨 미인 있잖아. 화장하고 떡칠을 하고 그냥 온데 수리하고 리모델링한 그런 인조 미인. 그건 진정한 미인이 아니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타고난 몸매나 얼굴이 아름답거나 그 사람의 영혼이 아름답거나 그 생각이 아름답거나 그 따뜻한 가슴이 따뜻하거나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뜯어 붙인 거예요. 꽂고 심고 찢고 주사 놓고 해가지고 키우고 이거 다 엉터리잖아. 엉터리. 사기야 사기. 이쪽은 문화 사기예요. 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만 내가 보고 그런 것만 배우고 알고 있던 나에게 했다형을 글이라야 되지 하자형의 글은 안 됩니다. 자, 나는 그동안에 국문과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읽은 수많은 문학에 관한 책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써놓은 걸 하나도 못 봤고 내가 본 문학에 관한 문장 강환이 뭐 이런 책들이 중국에서 문심조룡이니 뭐 이런 거 다 봐도 그 전부 다 미사여구 중심의 글들이 대부분 그런 글을 쓰는 얘기를 써놨지 했다형을 글하면 안 된다. 쓰지 마라. 또라이짓 하지 마라. 이런 글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내가 젊은 날에 그 40년 전에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그는 글을 쓰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글은 소리로 말하면 글이고 부호로 적으면 말인데 글과 말은 같은 겁니다. 말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저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거의 반드시 하자형의 글을 쓰지 않고 하자형의 말을 하지 않고 했다형의 말만 하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글을 약 80여 권의 글을 썼고 지금까지 종이책을 80여 권 글을 썼고 이북으로 지금 한 200여 권의 이북을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이 거의 다가 아주 극소수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가 전부 하자형의 글이 아니고 했다형의 내가 한 것 중심으로 내가 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느낀 것, 나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이런 것 중심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내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십 년 전에 밀리언셀러로 유명한 이 책을 보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가짜 꿀에 가까운 그런 꿀이구나. 라고 이걸 평가절하한 이유는 이 책에는
작은 짤막짤막한 주제를 나누어가지고 수십 가지 얘기를 써놨습니다. 수십 가지. 예를 들면, 사랑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온갖 중요한 얘기를 다 써놨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한 가지입니다. 이 글을 쓴 이 작자, 저자가 이 책에 있는, 이게 만약에 100가지 얘기를 써놨다면 이 100가지 중에 지하고 관련되는 게, 지 경험한 것, 지가 아는 것, 지가 정확히 지 땀과 눈물이 배인 자기 얘기, 몇 가지나 있는지 난 모르겠어. 이 100가지 얘기 중에 지가 이게 아는, 경험한 얘기는 나 10개도 안 되지 싶어. 90가지는 뭐예요, 그러면? 내 예측대로 한다면. 이 100가지 얘기 중에 지가 했다 형의 얘기는 10가지밖에 안 되면 90가지는 뭐야? 전부 하자 형의 얘기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칸트가 어느 날 마을 처녀한테 청혼을 받았습니다. 칸트가. 이 꼴통, 이 고지식한, 앞뒤 꽉 막힌 칸트가, 범생이 청혼을 받았습니다. 학자입니다, 학자. 대학 교수입니다. 청혼이라는 주제는, 이거 인생이 결혼이라는 주제는 엄청난 큰 주제잖아요. 네? 도시락 하나 까먹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인데. 그러면 결혼하는 게 경우도 있고, 독신이 있잖아요. 결혼 안 하는 경우. 그러면 결혼이라는 주제도 큰 주제고, 독신이라는 주제도 큰 주제입니다. 서로 상반된 주제입니다. 이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이 상반된 주제를 놓고 전쟁하면 평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화하려면 전쟁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 대칭되는 주제인데, 칸트는 이 두 주제를 가지고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색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게 좋은지, 독신이 좋은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학자입니다, 철학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두 개 한꺼번에 막 책 두 개를 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을 예천하는 책을 먼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딴 사람, 자기 말고 먼저 결혼을 해본 사람들 읽어봐야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이제 결혼 싫다고 안 된다. 독신해본 사람, 독신 예찬하는 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칸트 집에 서재 책이 꽉 찼어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그 청혼을 받고 예스, 노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결혼을 하면 좋다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읽었습니다. 결혼하면 너무 좋아요. 요리도 해주고, 뭐, 옷도 데려주고, 뭐, 잠자리도 좋고, 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결혼하면 좋겠어. 근데 이 대학자가 어떤 주제를 평가하거나 판정하는데 책 한 권 참고하고 판정하면 그게 미친놈 아니에요. 앵간한 책 보세요. 뒤에 참고 문헌이 수백 권이 붙어 있잖아요. 책 한 권 뒤에. 그래서 이 책이 결혼 예찬하는 책입니다. 여기다 딱 놨어요. 이거 한 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읽어봐야 되니까. 이제는 반대쪽 독신 예찬을 찾아가 딱 찾아서 여보, 이것도 막 걸쭉해. 마누라가 처음에는 좋은데 며칠 얼마만 지나면 이건 왼수다. 이건 빼도 먹도 못하고 시급하는 거다. 말 되네, 말 돼. 이쪽에 놨어요. 이쪽에. 한 권 한 권 읽고 판정하면 이거는 경솔하잖아요. 좀 신중히 해야죠. 그래서 또 결혼 예찬책을 또 골라가 또 양쪽에 책이 싹 올라갔습니다. 칸트 집에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하인이 청소를 하다가 칸트 그 서재를 매일 청소를 하는데, 보니 선생님이 요즘 매일 공부하는데 전에 안 그랬는데 책이 이렇게 막 쌓아 올라가고, 또 이쪽에도 책이 쌓아 올라가고, 쌓아가는 속도가 거의 비슷해. 하여튼 뭔 책인지 모르지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청소하다가 뭐가 내용은 모른다 치더라도 제목은 대강 알까? 제목.
거의 대부분 결혼하면 좋은 점, 결혼의 뭐 성공법, 뭐 저 결혼, 이 결혼하자는 얘기 책이구나. 이쪽에 뵙기는 독신의 좋은 점, 절대 결혼하지 마라. 이거 결혼하지 말라는 책이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요즘 결혼하냐 마냐 이 주제로 지금 연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심심해서, 다음날 책에서 보면 또 막 점점 올라가요. 이만큼 됐어요. 그래서 세봤어요. 몇 권인가? 하나, 둘, 셋, 넷, 30, 40, 45, 50, 이거 50권이야. 이쪽 걸 써요. 30, 35, 47. 이거는 50. 이거는 3권이 많고, 이거는 3권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인이 다음날 칸트를 아침에 청소하면서 보고 이렇게 말해서, 선생님, 제가 하인 주제에 좀 시건방질지 모르지만 제가 청소하면서 선생님 서재 책상에 열을 닦으면서 보니까 요즘 책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어제 저 궁금해서 한번 세봤습니다. 그래, 요거는 50개, 요쪽은 47권이었습니다. 50대 47인데 뭔 책인가 보니까 요거는 결혼하자는 그런 책 같고, 요거는 결혼하지 말자, 독신을 좋다는 책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감히 좀 금방 하인 주제에 시험방질지 모르지만 용서해 주세요. 제 생각에 제가 제 의견을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한테가 말해봐 하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어금버금 비슷하니까 큰 차이가 없으니까 결혼하면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칸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나도 결혼해봐야 되겠다. 옳소. 그렇게 이제 마음을 딱 정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청혼한 그 여자한테 가서 빨리 이 놀라운 이제 사실을 답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청혼을 받아들이겠어. 그래, 그 아가씨가 바로 옆 동네에 살아요. 옆 동네. 그 개울 건너. 칸트는 빨리 청혼한 그 아가씨한테 가서 이제 결혼하겠다는,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는 놀라운 사실을 답변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옆 동네 살아요. 그 개울 건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요. 그 여자집 대문이 닫혀 있습니다. 막 뛰어들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떡볶이를 끼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목을 이러면서, 니시오, 그래. 니시오. 그러니까, 칸트가, 요 아래 마을에 사는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용모가 뭐요? 대거의 따님께서 저에게 청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청혼을 받아들이냐 마냐 이걸 심사숙고하고 깊게 사색하고 얻은 결론이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제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이 아까 큰 아들은 오른손 잡고 둘째 아들은 왼손에 잡고 셋째 아기는 등에 업고 요 겨울에 빨래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좀 과장된 일화일 수도 있고 우화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된. 그렇지만 이 얘기가 상징하는 바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의 잘못된 그 성향 중에 대표적인 성향이 이런 성향입니다.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다 놓쳐요. 찬스를 다 놓칩니다. 지식인들이. 이러니까 그 개인으로 봐서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따지느라고 정작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송 제목을 처음 정할 때도 멋있고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아름다운 말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하필 돼지 탈출 방송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왜 하필
이 얘기도 또 처음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돼지 탈출.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돼지가 아니고 하나 더 붙이고 싶었습니다. 개돼지라고 붙이고 싶은, 사실은 개돼지.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개돼지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욕 중에 가장 널리 깔려있는 허리 빠진 욕입니다. 욕. 실제 동물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개와 돼지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잘못된 인간, 멍청한 인간들을 일컬어서 개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돼지 탈출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근데 너무 그래 하려니까 개돼지를 하니까 너무 쌍스러웠어. 너무. 그래서 제가 타협을 해서 개는 봐주기라고 걷어내고 아무 죄도 없는 돼지만 붙여가지고 돼지 탈출이라고 했습니다. 돼지.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돼지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것이 내가 이 방송을 시작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광장에서 많이 멍청한 인간들, 그동안 소피스트, 많은 지식인들이나 철학자들, 이런 머저리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놈들 기분 좋게만 하는 소리, 아첨하는 소리, 그런 소리만 했더라면 독배를 마시고 죽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습니까? 독배를 마시게 해서 죽였습니까?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내 놈들은 다 개, 돼지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로 그걸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 지금 소크라테스가 있었다면 광화문 광장에서 지나가는 수많은 인간들을 보고 내 놈들은 다 개, 돼지들이다, 내 놈들이 투표한 그 손모가지를 다 잘라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 바른 말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치고 박수갈채를 받고 환영을 받으려 했으면 너희들이 개, 돼지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참. 아니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한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적을 만들 것을 알면서도 나는 지금 돼지 탈출이라는 말을 쓰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령 어떤 사람이,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보면 명상을 한다고 써놨어요. 자랑을 해놨어요. 자기가 명상한다고.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뭐가 아닌가? 이 사람은 명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상이 뭐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돼지 탈출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내 눈에는 돼지로 보여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자기는 꿈이다 생각 안 하고 명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마 대놓고 욕은 못 하겠고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돼지가 명상을 오래 하면 토끼가 될까? 돼지가 명상을 하면 오래 하면 토끼가 될까? 그래서 나는 절대 토끼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년 아니고 10년 죽을 때까지 돼지가 명상을 해도 돼지입니다. 자, 그런 논리라면 돼지가 비싼 자전거를 타고 비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 사람이 될까? 그건 별개의 일입니다. 그건 돼지는 돼지고 오토바이는 오토바이입니다. 비싼 오토바이는 비싼 오토바이고 타고 있는 놈은 돼지입니다. 돼지가 세계 일주로 여행을 많이 하면 견문이 넓어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돼지가 타지마할을 보면 뭔 생각을 하겠어?
아니, 돼지가 아까 말한, 아테네 광장에 가서 보면 뭔 생각을 해요? 뭔 돼지가? 돼지는 돼지일 뿐입니다. 그러면 급한 게 뭡니까? 비싼 오토바이 타고, 비싼 자전거 타고 폼 잡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돼지 탈출을 먼저 해야 되고,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돼지 탈출을 해야 되고, 돼지 탈출을. 세계 일주하고 하면 그런 무지막지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절반은 맛있는 거 사 먹고 절반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또라이 일 하지 말고. 5살 먹는 여자 어린이가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 따라 오페라 구경을 갔습니다. 시작되기 전에 불이 딱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러다 좀 완전 숨도 쉴 정도로 조용해지니까 막이 쫙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지휘에 따라서 합창도 노래하고 또 도입부 합창이 끝나고 나니까 메인 그 배우가 가수가 아리아를 노래를 부릅니다. 숨죽이고 보고 있던 여자아이가 아빠 옆구리를 확 찔렀습니다. 그래 아빠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저 까만 옷 입은 저 아저씨가 저 여자를 왜 때려요? 왜 때립니까? 물었어요. 지휘자가 지휘하는 그를 보고 이 아리아가 부르는 여자를 왜 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더니 얘야, 저건 때리는 게 아니야. 지휘자가 지휘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서, 얘가 모르니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눈에는 저 여자가 아까부터 울부짖고 있는 게 안 보이냐요, 아빠 눈에는.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 여자 어린이와 이 아버지, 그 아리아를 부르는 가수, 지휘자, 누가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지휘한 사람은 지휘한 잘못도 없고 때리지 않았고, 아리아를 부르는 여자는 울부짖지 않았고 노래를 불렀고, 아버지는 설명을 제대로 했고, 그 셋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어린이는 잘못이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 보기 때문에. 걔는 그 때리는 걸 보였습니다. 지휘복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는 걸 보였다. 그래, 하니까 아빠가 울부짖는 거 보여. 누가 잘못했어? 아무 잘못도 없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얘기 속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과제가 나옵니다. 과제. 무슨 과제가? 이 어린이한테 오페라가 뭔지를 설명하려 하면, 아버지가 집에 가서 조용히 1시간 동안 오페라 역사부터 설명하면 될까요? 아니야. 그럼 한 이틀에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설명하면 될까요? 아니야. 아니면 7회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 설명하면 될까요? 아니야. 안 돼요. 불가능하다. 얘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얘가 학교 입학해가지고, 응? 아침 해가 떴습니다. 뭐 이런 거, 엄마고, 아빠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래를 좀 배우고 나서 해는 져서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뭐 그리운 금강산 하고 나서 이제 별은 빛나건만 뭐 저쩌고 해서 나중에 그 다음 됐을 때 오페라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는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더. 그래야 나중에 오페라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과격하긴 하지만, 돼지 탈출이라는 이 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보따리를 풀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여자 어린이처럼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돼지 탈출을 이해하고, 야, 당신 말이 맞소 하고 손뼉을 치고 환호를 지르고 고맙다 하게 되려 하면 저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돼지인지 아닌지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돼지 탈출한 사람은 또 필요 없는 얘기예요. 돼지 탈출한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이미 돼지 탈출한 건지, 내가 아직도 돼지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돼지 탈출했으면 공부는 어떻게 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이 방송에서 차근차근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